올해 첫 국정협의회가 국회 사랑제에서 열렸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 오유환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열고 진상규명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비상계엄 당시 지휘관이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서로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십자 변론의 쟁점을 살펴보고 한덕수 총리 등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환경노동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 오유환나 씨 사망 사건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노위 현안 질의에서 고 오유환나 씨 사망 사건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여러 회사의 내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니터링 제도, 가해자 징계 원칙,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해놓은 거죠. 네. 그런데 정작 이 내규에는 MBC의 내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강요받은 대통령 경호처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군인, 경찰들이 윤석열이 초래한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환노위에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야당의 질문과 비판 공세가 거듭 이어지면서 치열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조차도 김문수라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죠.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일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든 또 지속적으로 보호를 강화하든 국가 책임과 국가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환노위 보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각 정당의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현태 특수전 사령부 707 단장과 여당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민주당의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현직 특전 사령관이 군사, 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군인사 복무 규정 16조 위반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12월 10일 날 또 여기 국방의 긴급 현안 질의할 때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회유가 아니고 뭡니까? 정확한 회유의 정황이 있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의 증거가 있는데. 회유 인사로 거론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고요. 곽종근 사령관도 본인은 회유당한 적이 없다.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그 707 단장도 여기 와서 사령관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좀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정황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김현태 단장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무슨 해외 파병 청탁을 해요. 지금 이 수사 중인데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민주당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가져갔다는 김현태 단장의 진술을 꼬집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문을 잠글 수 없다는 것을 시연하며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김 단장의 말은 거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당 정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수를 표방하며 영혼 없는 C급 짝퉁 보수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과거에도 중도 우파 발언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수인지 아닌지는 그동안의 실천으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거론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은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강력히 추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세율 조정, 구조개혁을 빼고 껍데기만 벗긴 C급 짝퉁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훔친 작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이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보수 정책이 베끼기는 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도 보수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면서 여당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은 중도 우파라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정체성은 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그리고 중도 우파 혹은 중도 보수 이런 얘기들은 민주당의 전통에서 없었던 바가 아니고요. 민주당 역사 안에서 최초로 등장한 용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로 기존 보수층의 지지세가 약화된 반면 민주당은 중도와 보수로 확장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당 정체성 논의가 더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천지원 개건기자와 함께 여야의 민생정책 경쟁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금 보신 리포트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중도 보수, 이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비롯해서 오늘 기업 대상 세액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등 경제정책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의견은 갈리지만요. 이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에서 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 인사 등과 같이 갈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 중도층 공략을 위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대차 공장을 찾아 국내 산업 보호와 성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일본이나 또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산업, 국내 생산 소비를 좀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세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 개편에 이어 이 대표, 오늘은 기업을 지원할 세액 공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어제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 근로소득세 개편에 대한 추진 의사도 밝히면서 정책 제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 아니냐는 정치권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물가가 오르면서 실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만 잔뜩 올랐다며 월급쟁이가 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교정하는 건 좌우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내에선 위장 우클릭이 아니라 세제 합리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한다는 지원 사격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위원들은 이 3월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집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러자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 대표 행보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보수 이 발언에 대해서 중도보수 호소인이다, C급 짝퉁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 그 이 대표가 내놓은 정책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의 정책과 좀 많이 겹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가 대비하면서 모두 민생 행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을 베껴도 껍데기만 베끼면서 이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최근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하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 개혁 등은 모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강력히 추진해온 정책들입니다. 즉,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이은 상속세, 근로소득세 인하 발언은 우클릭 행보를 표방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소득세 개편은 정부와 여당이 꾸준히 검토해오고 있는 정책 과제인데다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속세 또한 민주당 주장과 달리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 공제 한도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입장인데요. 이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확대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응한다면 이 조세 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역제안했는데 이 민주당은 상속세율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가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제기 심판 변론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직무정지 54일 만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90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종료됐습니다. 같은 날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이 탄핵 심판에서도 이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또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한 총리는 계엄 당시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탄핵이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변론 종결 8일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권과 윤 대통령 측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죠.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효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 심판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중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이 형사재판에 참석을 한 뒤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열린 윤 대통령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13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문도 이어서 진행이 됐는데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뒤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이 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또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헌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등 증거 수집 절차가 끝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4일 2차 준비 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요. 이번에는 헌재 탄핵 심판 이야기입니다.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차례로 출석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이전과 동일한 증언을 이어갔고요. 윤 대통령은 재판 시작 5분 만에 국무총리를 지켜보는 게 국가위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중도 퇴정을 했다가 홍 전 차장 신문이 시작되자 다시 입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죠. 최근 책 발간과 함께 정치 복귀를 예고한 한 전 대표, 이 저서에 윤 대통령이 계엄 이튿날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엔 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들이 실린 것으로 전해져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장과 정부,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 건데요.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지금 국정협의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국회 사랑제에서 오후 5시부터 열렸습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했는데요.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어둡고 혼란한 시기 속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를 해결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추경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글로벌 복합 위기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민생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지금 켜져 있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경 합의는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합니다.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만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치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비판하며 국회가 삼권 분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려운 만큼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등의 합의를 꼭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주 52시간 특례 부분에 있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작은 진전이라도 언제나 하는 게 낫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야 발언입니다.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하여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의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거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탄핵 정국 속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됐는데요. 당초 지난 10일쯤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세부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들이 어떤 건지요?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논란에 휩싸인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연금개혁, 상속세 개편 등이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추경인데요.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선 제시한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해 추경 편성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반대하는 추경안 속 지역 화폐 예산도 포기할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주 52시간 예외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세제 혜택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도 소득 대체율 수치와 논의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데요. 상속세에 대해선 인적공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소외된 암 종류에 걸린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암 환자의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와 수술이 까다로운 소외된 암에 걸린 환자들의 생존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도암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5년 상대 생존율 증가폭이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면서 소외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언어학습에서 이미지와 음성학습까지 더한 멀티모달 AI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광주를 혁신 거점으로 AI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와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광주광역시가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설립에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한 중인 시아키엔팽 싱가포르 국회의장을 만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양국 간 MOU와 협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아 의장은 우 의장의 리더십하에 대한민국 국회가 법치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에 감명받았다며 높이 평가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싱가포르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시아 의장은 한국과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싱가포르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역사 관련 도서 50권을 국회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회 본청에 있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 본관에 위치한 협력단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와 연락과 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중도 보수 후폭풍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당내 반발을 비롯한 정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 가치를 버린다. 진보적 가치를 완전히 다 버린다. 그러지 않죠. 그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실용적인 측면에 두는 거죠. 성장을 지금은 더 중시해야 된다. 일단 성장하고 살아남아야 복지든 뭐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의 영역까지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당내 차기 주자들을 비롯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되면서 정체성 시비가 붙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본인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당 주류는 과거 운동권 시절 반체제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제1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변검놀이를 하시면 국민들이 결코 이 부분을 그냥 말대로 수용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민주당이
소위 이제 보수 정당의 이념과 가까운 법안이라든지 정책들을 저희가 냈을 때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막아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역시 하셔야 됩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중도를 넘어 보수까지 언급한 점을 두고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친명계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중도개혁정당 표방을 내세우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김대중은 중도 보수다. 민주당은 그래서 DJ는 항상 중도 개혁을 포방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그것이 DJ의 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97년도 대선 때 출마하기 전에 우리 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함적인 보수까지 좀 껴안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가야 된다 하라고 하는 그런. 진보와 보수, 좌와 우는 상대적인 것이고 또한 현재 그 개념과 정의조차 모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념과 노선에 얽매인 논쟁보단 정책과 입법 실천으로 직접 국민들이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비공식 대권 레이스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언급을 자제해왔던 국민의힘이 점차 물밑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 여당 의원들이 총출동한 점이 이를 방증하는데요.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토론회였던 만큼 현역 의원 50여 명이 몰린 상황은 그야말로 대선을 염두에 둔 새 과시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보여주셨던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주셨던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당원들, 적극 지지층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현재 여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인데요. 이들 역시 현재 여당의 최대 난제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로 갈리고 있습니다. 늘 대선 후보였어요. 제가 정치하며 준비하는 게 지금은 대구시정하고 차기 대선 준비입니다.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플랜 B는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조기 대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철호 경북지사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임박해오면서 여권 잠룡들이 차차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만약에 대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권의 비공식 대권 레이스의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시작됐네요. 그 얘기하고요.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거의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10차 변론이 있었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 재판이 열렸지만 1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방대한 기록을 다 읽지 못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검찰은 주 2, 3회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는데요. 뭐 예단하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좀 결론이 어떻게 좀 나올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록이 한 7만 쪽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도 응해야 되고 네. 이 형사재판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아직 제대로 읽지를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읽고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증거를 어떤 거는 우리가 그 인정을 하겠다 아니다 동의 여부를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밝힐 수 없어서 3주 정도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3월 24일에 2차 공판 준비기일을 하죠.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아마 그때쯤에는 다 이제 기록 읽고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힐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본재판에 들어가죠. 본재판은 아마 4월 초쯤부터 시작을 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오늘 재판부는 집중심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2, 3회 한다고 했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6개월 내에 안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을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가급적 6개월 내에 끝내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개월의 그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구속 기소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구속 기소가 1월 26일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6개월이면 한 7월 정도? 말. 뭐 이 7월 정도가 됩니다. 예. 우리가 뭐 가상해 볼 수 있는 조기 대선 뭐 5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그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그 이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뭐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겁니다. 1심 선고 그렇게 빨리 못 나오고요.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구속 기소가 아니고 그냥 구속됐을 때부터 아마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약간 좀 특이하기는 해요. 옛날 말에 경찰이 이 옛날에 그 피의자들을 막 다룰 때 한 얘기인데. 경찰은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또 이제 검찰로 넘어갔더니 계속 감옥에 넣어놓고 불러서 네. 신문을 하더라. 그래서 약간 속된 표현으로 불러조지고 그런데 판사는 재판을 빨리 안 해주고 미뤄조지고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네. 속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좀 재판을 받고 뭐 유죄든 무죄든 좀 확정 판결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 재판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가급적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왜 자꾸 재판을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형사 재판이면 좀 재판을 빨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뒤로 이렇게 재판을 뒤로 밀어넣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좀 재판에 형사 재판에도 좀 대통령 아직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구속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건 이제 법원에서 할 일이죠. 저도 이게 별로 전례가 없어서 네. 법조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글쎄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도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시간 계산을 해서 기소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모르죠. 또 이제 판사에 따라서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또 판사들의 이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측은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검찰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구속 취소 신청이 좀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쟁점은요 구속 기간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전 그거 하나라고 봐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 동안에 법원이 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가 뭐 이런 걸 보면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구속 기간이 끝나고 지금 불법 구금 상태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오늘 아주 길게 다퉜는데 제가 이제 그 판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판사를 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법원은 좀 계산법이 달라요. 검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미리미리 기소를 했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기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중간에 그 한번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가 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기소한다는 게 1월 26일 저녁에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5일 자정에 이미 끝났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 판사를 했던 사람들 얘기는 윤 대통령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후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렸었는데 이 자리는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차례대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그 회의가 아니었고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었는데요. 국무회의 적법성에 대한 그 양측의 공방,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결론보다도 네.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직이죠. 직무만 정지돼 있고요. 어제는 그 본인 그 탄핵 소추된 헌법재판에 출석을 했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일부 겹쳐요. 뭐 그동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대체로 저도 이 내용을 생방송으로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법정 안에서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는 걸 저도 오후 내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네. 뭐 대체로 그 전에 하던 얘기, 그러니까 국회 출석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그동안 얘기했던 그 내용, 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하고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에 이걸 뭐 이렇게 뭐 찬정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꼭 뭐 어느 쪽에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전체 헌법재판 중에 뭐 참고사항 정도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전 그렇게 봤습니다. 예,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가 입장을 한 후에 이제 대통령이 이석을 한 상황도 이제 그 벌어졌었는데 네. 한 총리가 그 전에 했던 진술과 좀 일관된 그런 진술을 했었나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별 그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오늘은 이제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게 된 경위, 배경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결국은 이제 야당의 입법 독주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긴 하는데 기존 그 답변하고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탄핵 심판의 하나의 참고 사항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고요. 이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가면서도 그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뭐 크게 도움이 되다 불리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5차 변론 이후에 다시 증언대에 섰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체포 대상이 적힌 쪽지 신빙성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었고 특히 메모 작성 시간과 장소, 경위 등을 두고서 이제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이번 그 탄핵 심판 선고에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예, 뭐 영향을 주겠죠. 홍장원 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째 증언을 지금 2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증언을 할 때도 재판관 중에 뭐 이런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아주 강하게 한번 다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제가 이건 좀 시간상 다 자세히 다 보진 못했는데 네. 어쨌든 전체 기존을 유지를 했어요. 뭐 싹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했던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그냥 이제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이 어떤 신뢰성을 막 흔들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전에 조태용 국정원장도 뭐 그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고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재판관들이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증인이 이제 7시로 예정이 돼 있죠. 조지호. 그렇죠. 7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네. 9시에 끝나는 걸로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그동안 혈액암 건강 문제로 이제 불출석을 했는데 헌재가 강제 구인장을 이제 발부하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 이런 지시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체포 지시 증언과 국회 봉쇄 관련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조 총장이 오늘 진술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그동안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뭐 거의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뭐 갑자기 지금 진술을 바꿀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체포 명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홍장원 전 차장 메모하고 뭐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억에 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뭐 좀 부정확한 것도 있고 뭐 이랬는데 네. 뭐 그런 부분 아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홍장원 메모 뭐 조지호 전 청장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뭐 우연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요? 네,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이게 큰 틀에서 진술을 유지할 거예요. 보통 형사 재판을 할 때 수사기관에서 특히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옛날에는 인정을 해줬다가 지금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검사님이 저를 약간 위협하고 해서 제가 마지못해 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법정에서 이제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사법에 있어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총수였던 사람이에요. 네. 뭐 이분이 검찰에서 이렇게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 뭐 진술을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또 진술이 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하고 약간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아마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 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증언을 해줄지 그런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민주당은 중도 보수 이제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정치권에서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대선을 염두에 둔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평가가 좀 이제 갈리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건 월권이다 이렇게 지적까지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이 상황에서 나온 그 배경 왜 나온 겁니까?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중도 보수면 자기네들보다 더 보수인 국민의힘은 극우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극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민주당을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운데다 갖다 놓은 거죠. 네. 이제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라도 중도 보수라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거는 뭐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 우파라는 거와 중도 보수라는 건 또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데에 대한 당내 반발도 물론 있지만 뭐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그리고 과연 유권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그 민주당 그 어떤 이념적 성향 자리매김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몇 %나 공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그 웃음거리만 되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진정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뭐 저걸 믿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최 의원님이 그렇다면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은 확실하게 제가 뭐 완전히 무슨 좌파다 또는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시기에, 예. 확실한 거는 적어도 중도 진보 쪽에 있는 거는 틀림없죠. 아마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보수를 빼고 중도 진보 이 정도면은 그 동의할 수 정도의 있으니까. 자리매김은 충분히 그건 아주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실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성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념지형이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여론조사에서 평가받은 결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이른바 빨갱이라고 이제 좀 그런 걸 뒤집어 쓰고 그래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중도 보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서 이제 그런 DJ가 배경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네네.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최 의원의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어요. 일단 태도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노선도 중요하지만 근데 왜 말은 이렇게 하고 뭐 행동은 이렇게 안 하냐 이제 이런 비판을 이제 보수 쪽이나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 당내에서는 이게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 이거보다도 그걸 왜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혼자 결정하냐. 당에서 뭐 의원총회라든가 뭐 이런 대토론회라든가 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리더십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만 보시면은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중도 보수를 던져서 시끄러워졌죠. 당 안팎에서 이른바 비명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더 친명들은 반격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막 또 조롱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슈를 선점했다?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없어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사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그런 이슈가 좀 없어졌고요. 뭐 네.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민주당에 여러 가지 좀 다른 악재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덮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친명과 비명 간에 무슨 조기 대선 앞두고 벌써부터 이 사람들 멱살잡이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떡줄 국민은 생각도 않는데 벌써 정권 다 잡은 것처럼 저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 어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 비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도 보수가 맞다? 아니면 우리는 진보 쪽이 맞다? 이렇게 어떤 정책 노선 대결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꼭 그렇게 나쁜 논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대선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이다 그런 얘기도 있나요? 그건 물론입니다. 네. 그건 이제 기본적인 측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실리도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도 여야정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첫 번째 국정 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문제, 연금 개혁, 또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리포트 또 전화 연결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논의 또 이 자리가 좀 어떻게 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바람직한 방향이야 뭐 아마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네. 뭐 실제 정치권이 그렇게 결론을 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군다나 처음 만난 것이고 그다음에 각각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뭐 회의가 좀 끝나봐야 뭐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얼핏 제 느낌에는 뭐 첫 술에 좀 배부르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심하게 격돌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 자리 자체를 깨서는 안 되고요. 네. 또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만나서 국정과 관련해서 좀 합의를 끌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뭐 첫 삽을 떴으니까 앞으로 국정협의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요. 사실은 뭐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 이런저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헌재 주장보다는 팩트 검증해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면 조기 대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2017년에 우리가 사실 이미 해본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고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국회에서 취임식하고 대통령 직무 수행을 했죠. 그때 외신에서도 야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그 짧은 기간 안에 뭐 별일 없이 저렇게 대통령 거리 이후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뭐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대통령이 탄핵되고 거리에 의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민주주의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